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임기를 한 달 반 남겨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미국 방문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10년짜리 방문 비자를 한 달로 확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원 수가 얼마인가 봤더니요. 9,200만 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무려 2억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은요. 과거 미소 냉전 시절처럼 자본주의, 공산주의 언쟁을 벌이고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뉴스가 눈에 걸립니다. 중국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게임의 수출을 승인했다고 하죠.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장면을 동시에 보면서 왠지 불안해지는 건 저만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잠시 후 뉴스 로켓 코너에서는요. 오늘의 핫 이슈 함께 다뤄보도록 하고요. 또 명랑 인터뷰에서는 공수처법 개정 절차 도입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헌법소원 제기 등 관련해서 현근택 변호사 연결해 봅니다. 오늘도 응원 문자, 의견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킥. 요가 파이어. 네, 오늘 가장 핫한 뉴스를 요즘 가장 핫한 뉴스 자판기들이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로킥. 금요일에 뉴스 로킥 게스트를 한번 만나보죠. 오늘도 세 분 나오셨어요. 김성애 싱크와이 소장,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분들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 듣다가 찬성해요, 혹은 반대해요.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입니다. 샵 0951번으로 보내주면 되고요. 지금 TBS 유튜브 생중계 중이니까요. 들어와서 문자 남기셔도 좋고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TBS 앱도 있죠.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는 오늘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은 활약 기대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 많이 해오신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는데요. 4개 부처 장관 교체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발탁했습니다. 일단 제가 숨이 찬데요. 여러분 좀 도와주시죠. 어떤 분을 제일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희가 사실 대기실에서 미리 좀 짰습니다. 짰습니다. 네, 누굴 먼저 할 것인가? 최대한 이제 그 정보의 엑기스를 뽑아내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각자 한 사람씩 맡자.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변창흠 내정자를 맡았습니다. 제가 먼저 찜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핫하죠. 왜냐면 김현미 장관이 가시고 오시는 그렇습니다. 분은 또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여러 가지.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좀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누가 교체될 것인가 굉장히 좀 핫했었으니까. 그렇죠. 숫자보다는 누구냐, 이게 그렇죠. 또 초점이었죠. 네. 특히 이제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가 이제 내정이 딱 되는 순간 저 사람 누구냐. 그래서 언론 매체에서 네. 제일 먼저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한 그 기사 검증을 보니까 1주택자냐 아니냐. 이거부터 나왔습니다. 1주택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통족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마통족.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한다.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주로 이제 기사가 되고 있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미담입니까, 나름? 여기까지 뭐 제가 이 검색을 좀 해봤어요. 네네. 1주택자라고 해서. 네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어디 사나 봤더니 이제 그 서울의 방배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네. 이제 재산 신고를 할 때는 5억 9천만 원을 신고를 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아파트 단지가 이제 거래가 없긴 한데. 네.
대략 한 14억, 15억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렇군요. 이런 것까지 기사가 이제 체크를 이미 다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갈 것이냐 혹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변 내정자 같은 경우는 SH 사장을 지냈고요. 네네. 이력이 화려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LH 사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제 어떤 공공 택지 개발이나 공공 임대 공급을 주 사업 요건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넓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주거 복지 방향성 혹은 부동산 정책 어떤 큰 방향성에서는 맥을 좀 같이 하는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이제 변 내정자 같은 경우에 그 서울 도시주택공사 사장 시절에 그 당시 서울연구원장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울형 도시재생을 두 분이 같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어진 게 문재인 정부의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에서는 김현미 장관 시절에서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정도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다른 분 어떻게 눈에 띄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결국은 이제 좀 늦게 도착해서 제가 나머지 장관들 이게 장관 후보자들을 나머지라고 하기는 좀 우리가 소개를 하기로 이제 담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내정자죠.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인데 저는 이분 양력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키워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나 이제 코로나 상황입니다. 복지부 차관까지 올라갔었고 행시 31회로 공무원 출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내에서 잔뼈가 굵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분이 2015년에 메르스 당시에 이 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은경 청장과 같이 당시 메르스를 직접 겪으면서 국가적인 이런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돌파해야 되는지 잘 준비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이 부분 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정부가 먼저 얘기를 했다가 의협의 집단 파업으로 인해서 사실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 부분은 저는 임시 보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가 만약에 내년 연말쯤에 종식될 경우 다음에 바로 대선이에요. 굉장히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사실 이 공공의대 논의를 이번 정권에서 논의하기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얘기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 양력을 보면 2013년입니다. 의협이 원격 의료와 의료 민영화 반대로 총파업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보건복지부 대표로 파업 철회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 대책과 같은 이런 전염병에도 강하지만 의협과의 중재를 해본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차기 문재인 정부의 남은 의료 과업을 중재자로서 또는 협상가로서 한번 나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2014년 8월에도 의협과 정부 간의 협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역시나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남은 임기 전염병과 공공의대 관련된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맡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추정합니다. 다양한 맥락을 짚어주셨고요. 네. 김성애 소장님이 찜하신 사실 제가 이제 엉덩이를 대면서 전해철 이렇게 외치면서 일단 선정을 하고 거두절미하고 전해철 대화를 부르셨군요.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전해철 의원에 대해서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꼭 할 얘기가 있었거든요. 할 얘기 지금부터 이게 뭐냐면 이분이 민정수석 비서관 출신이죠.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했었고 현재 정보위원장이에요. 정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을 4선을 하든 5선을 하든 8선을 하든 어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최장 2년입니다. 그게 그냥 국회 국룰이에요. 그 이상 못하게 해서 한 번 맡았다는 얘기는 장관이나 어디로 갈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번에 게다가 이제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도 있고 국정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맡았다는 것은 장관으로 갈 생각이 없었다는 것인데 차출된 걸로 봐야 된다. 일단 먼저 포인트는 그렇고 법무부 장관 하마평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잘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왜 하필이면 수많은 부서 중에 행정 안전 분야라고 놓고 보면 여기가 이제 경찰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과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권이 일부 옮겨왔고 이제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특히 3년 남은 기간 동안
남아있는 6대 중대 수사권에 대해서 전부 다 경찰청으로 옮겨오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여기에 전제 작업이 지금 경찰청 그냥 있는 것을 국가수사본부, 뭐 쉽게 얘기하면 FBI 같은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자치단체별로 경찰이 그 동네 치안을 담당을 또 한 게 있고, 그리고 경찰청 본연의 업무가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하게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검찰은 숫자가 검사 2,000명에 전부 다 해도 10,000명인데 네. 경찰 숫자는 워낙 많아서 이 조직으로 수사권을 다 몰아줬을 경우에는 검찰 개혁 다음에 또 경찰 개혁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해서 경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검찰로부터 남은 수사권을 이양해오는 문제까지 해서 권력기관 개혁에서 경찰이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게다가 이번에 통과되는 국정원법 통해서 거의 국내 수사권까지 넘겨오게 되면 전해철 위원장이 여기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모시고 가는 게 아닐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항상 거론이 됐었고, 뭐 일각에서는 본인이 뭐 고사했다라는 설도 있고요. 뭐 그 전직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왜 행안부지 약간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이제 김성애 소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유가 있었구나. 예,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빅픽처의 마지막 활용 정정을 찍으실 분으로 임명한 게 아닌가라고 짐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 알겠지만 이분이 또 그 삼철 중에 한 명이어서 여러 가지 좀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행안부, 그러니까 경찰청이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검찰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경찰의 입장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경검수사권 조정이라고. 그렇지 않죠. 그럼 너무 약간 이름이 이제 연고대 고연점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라는 거기 때문에 수사구조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조를 바꾸는 거라고. 정확하게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 경찰 시절에 수사구조 개혁 단장을 맡았었죠.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을 맡고 힘을 실어주려면 어떤 중량감 있는 인사가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삼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아주 가깝고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 인사가 가야만 네네. 경찰력이 또 통솔이 됩니다. 네. 경찰력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경찰과 말씀하셨던 FBI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또 나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제 개편할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량감 있는 인사를 보내서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장관이 현재 이 임무를 완수하고 새롭게 도입될 경찰에 대해서는 이제 전해철 의원을 보내서 네. 마지막까지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뭐 전해철 지금은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도 포인트고 아까 그 우리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가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김현미 장관이 이제 가시는데 이게 경질이냐 아니면은 잘 보내드리는 거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경질 아니라고 굳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고 싶으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단어 사용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사실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김현미 장관이 정권 출범 때부터 계속 국토부 장관을 맡아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가실 때가 되긴 했습니다. 이미. 장수 장관. 네, 이미 장수 장관이고요. 네. 그래서 이미 얘기는 뭐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와중인데 네. 기왕 이제 개각 얘기가 나온 김에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같이 좀 말씀을 드려서 이제 교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변창흠 내정자의 이 인사 성격을 봤을 때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이 개각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정책 일관성은 그대로 가져가고 장관이 오래 함으로써 내재돼 있던 어떤 부분들은 조금 해소를 시켜주자. 네. 이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경제적이고 말 그대로 딱 그 포인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도 함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새로 오는 국토부 장관은 또 어떤 정치색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김현미 장관이 해왔던 여러 가지 발언 중에 최근에는 빵 얘기가 또 거론이 됐었고 이제 말만 하면 약간 비판을 받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나친 반응이었다 보시나요? 아니면은 저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개인의 욕망과 관련된 문제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특히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분을 보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새 아파트인데 역 근처에 있는 것을 싸게 사고 싶다. 지금 사실 이 욕망이 되게 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부동산 정책 종부세와 관련돼서
그 내셔널 바로미터 서베이에서 여론조사 한 걸 보니까 생각보다 반대가 높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 구체적인 수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네. 예, 높지 않고 여론이라는 것이 서울에서 읽은 여론과 전국의 여론이 다른데 그런 점에서 김현미 의원의 모든 발언은 수도권에 있는 분들로는 약간 화를 돋구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몇 년이 있어야 효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추진해 가시는 면에서 다만 얼굴을 새로 바꿨다는 점 하나, 네. 그리고 이 모든 개각의 끝에는 결국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김현미 장관도 후보군의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워낙 신중하게 인사를 하시는 스타일이라 누구를 찍어놓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번 인사로서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군의 한 사람에도 추가된 걸로도 네.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한 분 그 여성가족부 장관의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발탁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네, 역시 제가 이제 남은 두 분을 맡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균형을 맞춰야죠.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저는 이제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이제 내정자로 발탁을 했었는데 네. 여러분들 이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이 남은 3명의 장관 지명자에 비해서 낮은 인지도 그리고 크게 특이점이 없는 부처를 담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특별히 또 기억을 해야 되는데 네. 주요 양력을 살펴보면 일단은 여가부 장관답게 이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오신 분이에요. 네. 1996년에는 이제 한국 여성 민우회에서 고용평등 촉진위원회로서 네. 활동을 했었고요.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참여정부의 인사수석 비서관으로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현 정부와는 이제 컬러가 비슷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네. 주요 내용 중에는 호주제 폐지 이 활동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면서 네네. 적극적인 사회 활동도 해오셨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지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야당이 낙마를 시키려고 하면은 뭔가 타격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처가 아주 중요하다거나, 그러니까 네. 검찰 개혁을 담당한 법무부라거나 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여가부 장관을 누가 가더라도 크게 이견이 생길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정당이 여권 신장을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사청문회도 아주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정영애 이사 지금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1세대 여성 학자이자 또 활동가로서 굉장히 그 여성계에서는 존경을 받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이 장관 내정이 늦었다라는 목소리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의 사망 사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고 놀랐었는데요. 예, 헬마우스에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수사를 받고 있었고 지금까지 상황이 어떤 건지. 네. 네, 이분이 이제 막 돌아가신 직후여서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상세하게 다루는 게 어떨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지금 밝혀진 거 검찰에서 밝힌 걸로 봤을 때는 4.15 총선 당시에 이낙연 대표의 이제 종로 선거 사무실에 복합기 프린트하고 이제 복사기가 같이 되는 그 복합기를 대여하는 비용이 한 76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원래는 이제 한 달에 한 11만 원 정도씩 그 변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기재가 안 돼서 이게 일종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거다 이런 혐의가 하나 있었고요. 한 달에 11만 원 정도의 정치자금. 네.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다 이제 좀 다른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하나는 이낙연 대표의 이제 그 서울 사무실에 소파나 이런 집기들, 가구들을 들여놓는데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게 이제 검찰 추정인데 이거를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제 이런 두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이제 이 수사 내용이 실제로 그분의 이제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매체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내용들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혹이고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지요. 검찰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김성희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어제 이 뉴스 접하시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라 굉장히 충격이 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굉장히 그 호인이고 강직한 분이세요. 스타일이. 그리고 어쨌건 이낙연 대표의 전남도지사 당선 과정도 그렇고 정치 전반을 함께 해온 분이었고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신뢰하는 분이었고 그 허투루 행동하신 분이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 뭐 임경빈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뭐 67만 원 그리고 뭐 가구 1,000만 원 이런 것도 다 의혹에 불과한데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의해서 목숨을 끊으실 분이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는 그런 것이 일단 저의 첫 소감이고 사실 지금 뭐 아직 발인도 안 한 상태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어쨌든 검찰에만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 혼이 나가는 상태가 되는 이 문화가 바뀌질 않네요. 제가 이걸 하다가 최근에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0년에서 16년까지 79분이 검찰 수사 전후로 해서 목숨을 끊으셨다는 이런 통계도 보이고 또 이거보다 더 전 기록을 찾아보니까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앞으로는 이 피의자들 구타하지 마라 이런 지시가 나오던 게 이제 물론 이제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만 이런 문화가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검찰이란 거 원래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수사권을 안 갖고 있으면 보루가 돼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를 검찰이 모니터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수사하는 사람이 모니터링도 담당하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인격적, 그러니까 욕하지 않고 고문하지 않고 때리지 않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훨씬 더 진일보한 인권 수사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모니터링하는 사람과 수사하는 사람 분리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봐서도 수사권을 검찰에서 분리하는 것은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 이 수사하신 분은 얼마나 또 마음이 좀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려면 그런 서로 간의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이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밖에 지금은 안 드네요. 그 사실은 그 뭐 현직 판사들도 양승태 시절에 이 현직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그 판사들이 검찰이 이렇게 무서운 조직인지 몰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판사라는 현직에 계신 분들이 공포를 느끼면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일까 참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지금 어쨌든 상황은 그렇고요. 그게 또 하나 좀 신기한 게 뭐 이 이제 비극적인 사건하고는 별개로 라임 옵티머스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사건이 돼버렸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무슨 청와대가 연결이 돼 있네, 뭐 엄청난 뭐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들이 쏟아졌죠. 대대적으로 보도들이 쏟아졌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검사들 3명이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점점 볼륨이 작아지더니 최근에는 사실상 음소거 상태였습니다. 음소거 상태. 이게 거의 보도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니까 다시 또 볼륨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 건들만 봐도 이게 일반적인 금융사기 사건 혹은 뭐 거기에 이제 권력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로비 의혹 사건이면 사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이 뭐 이렇게 심각한 비자금들이 오가는 어떤 정황들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 밖으로 내보냈던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깊숙이 권력이 개입된 사건이었는지 실체가 좀 불분명한 상태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비극까지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문제가 있을 그냥 때. 권력이 살아있으면 수사하는 것이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과연 67만 원 이렇게 사람을 이 지경을 몰고 갈 만큼 수사할 내용이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것 외에 드러나지 않은 뭐 다른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뉴스를 보면 이분 핸드폰 같은 경우는 지금 비밀번호도 잠겨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텐데 본인이 떳떳하지 않았다면 핸드폰을 예를 들면 파기하거나 비밀번호를 잠그거나 이랬을 텐데 열린 상태를 지금 경찰이 가져갔다고 하는데 저는 지난번 청와대 그 행정관 때처럼 수사관 때처럼 또 이 핸드폰을 검찰이 자기들이 오겠다고 가져가는 건 아닌가 그런 좀 불안함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검찰의 수사가 분명히 강압적이었을 것이다라고 높게 추측을 하는 것이 일단 이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근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항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범죄가 중대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76만 원의 복합기라든지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중대하다라고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액상. 그렇다면 경미하고 본인이 받을 처벌도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수사의 심리적 압박감이 훨씬 더 컸었을 것이다. 내가 이 죄를 인정함으로써 받는 형벌적 책임보다
그것을 넘어서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을 것인데 이분을 살펴보면은 사실 이낙연 의원이 종로구 국회의원 이전에 네네. 전남의 이제 한평 뭐 영광 이런 데서 이제 국회의원 할 때부터 지역 보장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상 거의 정치적 동반자예요. 네네.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 검찰 조사를 많이 받아보신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거 했죠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내가 이 질문했을 때 눈을 어디로 돌렸는지 아주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아주 극한으로 몰아붙이면서 조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대답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질문 말고 다른 것까지 만약에 질문을 했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고 네네. 그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질문은 본인을 넘어서는 것. 네. 그것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사실 오늘 이낙연 대표 저희 인터뷰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안타깝게 네. 연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뉴스 로킥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성애 싱커의 소장,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헌법 정신을 지키겠다는 말은 복선이었을까요? 윤석열 총장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여러 가지 뜨겁습니다. 그래서요, 이분을 모셨어요. 현근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이슈들이 매일매일 터져서 다들 국민들이 법률 전문가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다들 제가 보니까 뭐 행정소송, 헌법소송 네. 다들 전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최순실 사태 때 모든 국민들이 법을 또 줄줄줄 외우고 있었는데 그렇죠. 형량까지 배우고.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제 2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윤 총장 측에서 검사 징계법 위헌 소송을 전격 제기했고요. 위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먼저 이 검사 징계법이 위헌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소송이고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뭐 그 소송은요 법령 자체가 위헌이다. 그러니까 68조 1항이라 그러는데 법령 헌법 소원이라 그러거든요. 법 자체가 위헌이니까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건데 그 청구 내용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 청구를 하는데 그 징계위원회 구성도 법무부 장관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청구하는 사람과 구성하는 사람이 같으니까 뭐 검사랑 판사가 같은 거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편 아니냐? 네, 그렇죠. 네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들어보면 일견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징계위를 어떻게 구성하게 돼 있냐면 원래는 위원장이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 그다음 검사 2명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외부 인사 3명, 변호사 그다음에 법학 교수, 그다음에 학식과 등록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장관하고 차관 아니에요. 검사 2명하고 외부인은 3명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 1월부터 법이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7명인데 9명으로 늘어나요. 9명으로 늘어나면서 장관, 차관하고 검사 2명 그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변호사, 그다음에 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씩. 그다음에 학식과 경험 있는 사람,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 중에 2사람. 그중에 1명 여성. 이렇게 법 개정이 이미 개정안이 나와 있고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법 이미 이제 법이 시행을 예정돼 두고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이거를 위헌 소송 청구해서 가집행한다?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큰 실효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윤 총장 측은 현행 검사 징계법 그러니까 이제 본인한테 적용되는 이 법을 봤을 때 장차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어쨌든 지금 법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가 들어가고 위촉하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내 편은 없어 이런 거잖아요. 쉽게 한마디로 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라는 건데 그 얘기 자체는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죠.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요. 모든 징계 절차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이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면 뭐 행자부 공무원이 징계를 당한다 그러면 행자부 안에 이제 구성이 되는데 물론 고위층은 이제 국무총리로 가고요. 총리실에서 밑에는 이제 장관이 하는데 장관이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근데 판사하고 검사는 조금 더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이 있어요.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관징계법도 7명인데 대법원장이 임명해요. 그 위원장은 대법관이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차관이 없으니까 판사 3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학식 등록 있는 사람이 7명으로 돼 있어요. 그럼 똑같은 방법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뭐 법관을 징계한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청구해요.
그다음에 구성도 대법원장이 합니다. 네. 그거는 어떤 행정부처 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징계를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징계지 외부 징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뭐 행정부를 보더라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렇죠. 네. 이런 유사한 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별히 윤 총장한테만 불리한 것은 아니다. 그럼요. 경찰청도 이렇게. 보면은 똑같아요. 경찰청도 그렇군요. 경찰청장이 지명하고 징계 청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위헌 소송을 어쨌든 냈어요. 그러면 위헌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법 일단 개정이 예정돼 있고 네. 이게 어찌 보면 만약에 집행정지 받아준다 해도 그럼 문제가 생겨요. 이 법이 만약에 효력 정지돼 버리면 네. 내년 1월에 뭐 이 법 시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법관 검사 징계법에 받겠다는 거는.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가들은 다들 인지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이제 네. 저희들 같이 일반인들은 예. 네, 평소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게 왜 네. 그랬냐면요. 지난번에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그 추미애 장관이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언론 보도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네네. 이제 많이 알려졌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찌 됐든 위헌 뭐 지금 소송을 냈으니까 헌법소송 냈으니까 그 전까지 지금 징계 뭐 절차 가는 거 좀 멈춰주지 않을래? 이렇게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처분이 인용되면, 네네.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제 멈춰지는 거고요. 인용 안 되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럼 뭐 단적으로 다음 주 10일 날 이제 징계위 열리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두 차례 연기가 된 건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영향이 제가 보기에는 있을까요? 뭐 이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처럼 네. 법 개정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법령에 대해서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는 아주 좀 심각한 권한 침해인 경우인데 네. 이게 그동안 쭉 이렇게 계속 진행돼 왔던 거거든요. 네, 법이 네. 있었던 거라서 이게 새롭게 개정된 것도 아니고 그럼 10일 날 열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뭐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헌법 재판을 한 거는 제가 보기에 어찌 보면 뭐 좀 뭐 정당성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시간 끌기 아니면 뭐 명분을 찾는 지원 것이지 작전. 제가 보기에 이게 어떤 실효적인 어떤 수단이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법 기술자들은 서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 조치를 왜 여기서 냈는지, 왜 안 내는지 등등.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게 악수인가요? 묘수인가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네. 그 지난번에 집행정지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예상을 잘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 개정 예정돼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네. 이 부분은 뭐 어쨌든 걸어보겠다. 그리고 문제제기 해보겠다. 그리고 어쨌든 여론에 호소하는 측면도 있어요. 네네. 지금 말씀처럼 아니 청구도 하고 소추도 뭐 구성원도 해, 심판도 하고 선수도 하는 거야 이런 네네. 얘기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론적인 효과도 있고 어쨌든 좀 피해자 코스프레 내가 좀 이렇게 당하고 있다 네. 이런 어떤 거를 계속 가져가는 뭐 그런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의미보다 여론전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어찌됐든 절차상 정당성과 공정성을 언급해서 징계위원회가 또 한 차례 이제 연기가 된 건데 그 절차적 공정성을 어쨌든 정당성을 밟고 있는 이 와중에 뭐 위헌 소송도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좀 묘하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예전 같으면 그냥 뭐 약점 잡아서 그냥 몰아내거나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제 법대로 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어렵고 네네. 그 앞에 말씀처럼 다들 이제 법률 전문가가 돼가는데 네.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저는 사전 포석이라고 봐요. 어떤 징계가 나와도 나는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런 걸 예고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소원 자체의 어떤 인용 가능성보다는 내가 법적 대응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청와대의 설명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절차적 정당성도 있지만 예단을 갖지 말라. 결국은 많은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해임이 결정된 건 아니다. 네네. 징계에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뭐 아마 제가 뭐 판단컨은 이 증인 신청도 한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증인 벌써 3명이나 신청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뭐 사실조회든 여러 가지 어쨌든 청구하는 거는 다 받아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뭐 사실조라 그래서 아마 문서 같은 거를 보내라 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절차들이 다 재판처럼 진행돼서 조금 뭐 10일 날 하루아침에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렇군요. 좀 그런 마음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많은 것들을 요청하고 뭐 서류를 달라든지 아니면 더 신청하겠다든지 계속 아마 법적인 청구들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뭐 보낸 서류에 대해서도 그냥 스크랩 보냈다 이렇게 비판하고 네네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절차들이 있겠군요. 지금 정치권이 공수처 개정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도 심사 중인데 사실
심사 중이다, 논의한다는 얘기는 몇 년째 들은 것 같긴 한데요. 이거 뭐 쉽게 결론 안 나겠죠. 네. 뭐 제가 보기에 뭐 합의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네. 이것 때문에 20대 때 국회에 지금 40~50명이 지금 기소돼가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합의는 쉽지 않고요. 지금 쟁점은 2개입니다. 제일 큰 쟁점은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지금 2명이 이제 야당이 갖고 있으니까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3분의 2로 하자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5명 찬성하면 하자. 야당 비토권을 어쨌든 관계없이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남은 쟁점이요. 뭐냐면 지금은 이제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 플러스 수사 조사 경력 5년 이상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게 한 15년 경력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딱 조사를 해보니까 또 정년이 있기 때문에 뭐 60살 넘으면 안 되잖아요. 50 이하로 보니까 전국에 2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중에 한 20~30명 뽑아야 되는 거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저희 당에서는 뭐 7년 그러니까 변호사 경력 7년 이상으로 하자. 그다음에 조사 경력 조사라는 거는 이제 경찰이라든지 검찰 경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근데 검사 출신은 2분의 1을 못 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모순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 수사 경력 5년 이상 이제 해야 되는데 또 2분의 1을 못 넘고 그러면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뒤에 근데 뒤에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야당도 큰 반대는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5명 찬성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이 근데 뭐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경력이라는 게 15년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본인의 의지도 또 있어야 되고요. 게다가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물리적인 나이까지 따지면은 사실 풀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좁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마 저도 주변에 보니까 이제 현재 수사에 있는 사람들 경찰이나 검찰이나 있는 분들은 선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있는데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나? 이런 저 자리 갔다가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경력도 지금 아까 말씀처럼 10년에 수사 경력 5년이니까 15년 돼야 되지만요. 이게 지금 수사 범위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게 윤석열 총장 얘기도 보면 장모 같은 건 또 대상이 안 돼요. 가족 중에는. 그다음에 또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이게 법을 서로 이게 타협하다 보니까 그렇죠. 나중에 조금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수사 대상이 또 한 7,000명이라 하지만 5,000명 정도는 판사나 검사예요. 그러니까 판검사들이 이렇게 수사할 일이 많이 생기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엔 과도기를 좀 거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정착되면 나중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한번 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우리 백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 좀 맞는 거 보고 그다음에 맞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매우 합리적입니다. 네, 필사이어 아이디가 특이하네요. 필사이어님. 법 집행자인 검찰총장이 법이 위헌이라고 위헌 소송 냈다는 건 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치솟았죠. 3부에서 전문가 연결해서요. 현재 상황 진단해 보고요. 백성문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시사와 음악 이야기 나누는 노래는 사람을 싣고 코너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서울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12월 5일부터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추겠습니다. 기존 2단계에서 집합금지했던 중점관리시설에 추가하여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 백화점 등 일반 관리시설도 20일시 후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단 필수적인 생필품은 구입할 수 있도록 3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마트 운영과
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29명을 기록했죠. 이 가운데 서울에서만 3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서울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내일부터 2주 동안 밤 9시 이후에는 도시의 불을 꺼달라, 이런 특단의 조치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이어 격상했지만 3차 대유행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명랑 인터뷰에서 전문가 연결합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숫자가 무섭습니다. 9개월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돌파했는데요. 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까지 시행되면서 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기대했는데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거리두기를 2단계 플러스 알파로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겨울이거든요. 겨울이라는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생존력이 여름보다 수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네. 거기에다 사람들이 밀집도가 많이 증가하기 실내로 모이게 되니까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졌죠. 그리고 10월에 또 거리두기 격상을 하지 않고 하향을 했어요. 도리어 낮췄기 때문에 젊은 층을 통해서 감염이 지속이 되고 현재의 확진자 기준에 이 우리가 단계 기준이 이미 넘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2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이 거리두기로 효과를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생존력을 언급하셨는데요. 대략 이제 여름에 비해서 겨울철 추운 계절로 들어서면 이게 몇 배 정도가 상승하나요? 기본적으로 뭐 서너 배 정도까지 특히나 이렇게 물체에 묻어 있는 경우는 그 정도까지 감염력이 많습니다. 우리가 비말 감염도 많이 되지만 물체를 통해서 감염도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특히나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보통 가을 겨울에 가장 활발한 이유가 그만큼 추운 날씨에 건조한 날씨에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그냥 손잡이나 뭐 자판기, 핸드폰 뭐 이런 것들 다 바이러스 감염될 수 있는 이런 거겠네요. 겨울에는 더군다나. 그렇군요. 특히 서울에서요. 비상입니다. 하루 동안 29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역대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고요. 그 우리가 사회생활한 기반이 뭐 대중교통이나 이용 시설이 다 공유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접촉 감염 기회가 높을 수밖에 없고, 뭐 비말 감염도 당연히 높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많죠. 그 세대를 통해서 무증상 감염이 가장 확산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무증상 감염으로 몸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 가족으로 감염시키다 보니까 지금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니까요. 이 서울시에서 오늘 오후에 비상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밤 9시 이후에는 도시의 불을 끄겠다라는 건데요. 당장 내일부터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걸까요? 네, 기존의 일반 관리시설로 알려진 뭐 마트, 백화점, PC방, 영화관,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 미용실들이 밤 9시 이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이나 그다음에 식당은 배달을 9시에 가능하고요. 우리가 또 대중교통은 저녁 9시 이후엔 야간 30% 정도 감축을 하기 때문에 모임을 자제하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학교는 중, 고교는 전 학년은 원격 수업을 하고요. 기말고사 등 필요 시에는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3분의 1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가 입장에서 이 서울시 이번 조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저녁 모임을 좀 자제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뭐 PC방, 영화관, 노래, 그다음에 오락실 이런 곳들, 독서실 9시까지는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기존에 따라서는 식사도 거기서 뭐 음식도 섭취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 자체가 조금 저는 더 강력하게 조금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많이 모임에서 감염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대중교통도 사실은 야간에 30%를 감축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자체가 모임을 늦게까지는 안 할 수 있지만 그 9시 전까지는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분명히 무증상 감염이 확산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단계를 저는 확실하게 기준에 맞춰서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사협회는 일시적으로라도 3단계로 올려야 된다,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1,000명 이상도 하루에 1,000명 이상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도 3단계 그 동의를 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네, 지금 400, 500이 600이 나왔지만 저는 네. 개인적으로 한 2,000명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사 건수가 상당히 적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지금 확진자 나오는 것만 찾아다녀서 이 정도기 때문에 3단계를 저는 훨씬 넘었다고 생각해요. 확진자를 찾으면. 네. 그래서 우리가 3단계 격상을 하면 뭐가 우리가 효과가 있냐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말 모임이나 모임을 자제를 하는데 그런 효과를 저는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보시면 오늘도 수능 시험 본 학생이 증상이 있는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것도 있고 또 가수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데 스스로 검사를 해서 무증상 확진이 된 경우 이런 경우를 보시면 수능도 사실은 저는 수능 전에 검사를 다 하거나 수능이 끝난 다음에 수시 논술 전에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전후로 아마 많은 학생들을 통해서 감염이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도 사실 정부가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속하게 이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들의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이걸 꺾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을 해서 학생들이나 군대, 요양시설 이런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면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낼 수가 있고 조기에 격리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1, 2주 내에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올 거를 아마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실 거고 저는 임상의사이기 때문에 그걸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훨씬 더 공세적으로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추정컨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더 문제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분들이 이제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위중증 환자들도 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병상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서울 수도권과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 지금 병상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병상이 지금 한 서울은 80% 이상 가동이 되고요. 위중증 병상은 거의 95% 가동이 돼서 서울은 지금 8개, 9개 정도만 남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뭐 지방에는 지금 하나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경남, 충남, 전남 같은 경우는 전혀 없다고 되어 있어서 정부에서는 지금 뭐 동부시립병원 같은 경우를 다 환자들을 퇴소를 시키고 임시 병상을 마련하고 서울 의료원이나 서국병원 같은 경우를 병상을 마련해서 한 150개 정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금방 그것도 소진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러시아나 이런 데를 보시면 아이스링크장에다 병상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자가 이러다 보면 병원에 입원을 못하니까 자가 재택 격리를 시키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정부가 선제적 검사, 항체치료제 도입 이런 여러 가지 좀 다른 획기적인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중증 환자 병상 어느 정도 최소한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병상이 지금보다도 저는 몇백 개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확진자 계속 늘게 되면 병상은 계속 차고 중증 환자는 하루 이틀에 이게 해결이 안 돼요. 1주, 2주, 3주도 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환자 병상은 절대로 금방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환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동비가 돼야 되고 또 의료진도 그만한 또 전문 이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상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격리 병상도 마찬가지로 일반 병동의 병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좀 정부가 잘 인지를 하고 지금 격상을 계속 연기를 하다가 확진자가 대단히 많이 중환자가 늘고 일반 환자도 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우리도 아이스링크나 그런 데서 병상을 쓸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비가 굉장히 중요한 주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능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긴장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수능만 끝났지만 이제 논술고사, 면접 등등 시험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지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당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다중시설 이용 제한을 해주셔야 감염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특히 논술을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가능하면 당일로 좀 오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저는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조금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곳은 좀 자제를 하고 단독으로 있거나 친척집을 통해서 숙박을 하고 시험을 좀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견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6503번님, 600명이 넘다니 어쩌려고 이러는지 오늘 일이 있어서 셋이서 만날 일 있었는데 걱정이 돼서요. 집에서 만났네요. 네, 요즘 이제 밖에 못 나가시니까 집에서 만나신 분들도 부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753번님, 김장철로 인해서 도시에서 시골까지 번질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 함께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 보내주세요. 저희들 방송은 여러분이 만들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혹은 TBS 앱 혹은 TBS 지금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무료로 문자 다실 수 있습니다. 명랑시사 환경 칼럼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쓰레기센터 대표 이동학입니다.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 태평양 한가운데는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쓰레기 지대가 존재합니다. 이름하여 GPGP,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입니다. 이곳을 약 3년 이상 정밀 조사한 오션 클린업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쓰레기 지대의 면적이 프랑스 면적의 3배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한반도로 바꾸면 무려 9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쓰레기들이 바다 한가운데 둥둥 뜨게 된 이유는 해류의 존재 때문인데요. 물보다 가벼운 플라스틱들은 뜨기 때문에 해류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쓰레기 섬의 존재는 오대양 바다에 수십만 개 이상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연간 최대 2,400만 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늘어 UN 예측에 따르면 2050년 바다 생물의 수보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예측이 틀리길 바라고 있고요. 그 누구도 맞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인류가 지구를 점령한 것으로 착각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플라스틱이 지구뿐 아니라 인류까지 장악을 한 상황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해양 생물을 다시 인간이 먹으며 플라스틱은 인간의 몸속으로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동학이었습니다. 네, 노래를 듣고 떠오르는 핫한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보는 시간입니다. 노래는 사람을 싣고, 네, 사람입니다. 네, 어쩌다 5천만 국민의 법률 자문을 맡게 된 백성문 변호사님, 그리고 다재다능 팔방미인, 뭘 부탁해도 다 들어주는 우리 신유신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뭐 저야 뭐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도 하고 그렇죠. 500만. 사실 5천만. 500만 네. 아니고 5천만입니다. 정확하게 해주세요. 5천만. 500만이면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네. 제가 스케일이 좀 작아졌어요. 근데 이제 네.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놀진 못하니까 그냥 뭐 그 라디오 진행을 하고 또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좀 있으면 와이프 퇴근하면 네. 둘이 그냥 한잔 하고 네. 요게 요즘에 제 낙입니다. 백성 변호사가 음식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네. 또 그런데 요즘 그 쏠쏠한 재미가 좀 사라진 게 아닐까 살짝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네. 근데 와이프가 음식을 잘해요. 아 그래요? 와이프 자랑 슬쩍? 네, 끝나고 또 이제 커피 사주러 넘어가야 돼요. 여권 불잖아요. 네, 참고로 네, YTN에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네. 요즘은 그 이제 원래 개그계에서 네, 그럼요. 주인공이 되려다가 인생 처참하게 또 실패하고 그렇죠. 그거 떨어져서 변호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떨어져서 어쩔 네. 수 없이 사법시험을 봤는데 어쩔 수 없이 개평도 없고 도깨비도 없고 아이고 돈 벌려고 합니까? 재미로 하는 거지 아니겠어요? 네. 변호사시길 잘하셨어요. 마스크 쓰니까 참 좋네요. 또 뻔뻔해질 수 에코도 있어. 에코도 약간. 좋아.
마스크를 쓰니까 더 유해진 씨 같았어요. 그렇죠. 얼굴 효과가 더 좋네요. 네, 그래서 요즘 쏠쏠한 재미, 요즘 좀 네. 코로나 블루가 있잖아요. 네. 우울하잖아요. 요즘 소소한 재미는 뭔가요, 신 변호사님? 저도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또 요즘에는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런지 밀키트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도전해보기 어려운 예를 들면 곱창 전골 이런 거는 도전해보기 어려운데 밀키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한다고요, 곱창을? 네. 그래서 그 키트를 사가지고 잘 뜯어서 순서에 맞게 잘 넣으면 맛있는 요리가 되더라고요. 그건 요리라기보다 그냥 조합 정도. 네. 그런데 그거를 집에서 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는 설거지하고 치우는 걸 싫어해요. 엄청 귀찮죠. 그거 귀찮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에서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 건 별로 안 귀찮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팬들이 워낙 많으셔서 4708번님 절대 훈남. 고맙습니다. 네, 저 혼자 가로 열고 물음표. 상품 같은 거 보내드리면 안 되나요? 커피 한 잔. 네, 백 변호사님 개인 돈으로 어떻게 뭐 쿠폰이라도. 네. 절대 훈남인 백성문 변호사님 아주 격하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청보리님. 신유진 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팬층을 갖고 계십니다. 두 분이 같이 나오셔서 저는 매우 즐겁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법도 뭐 법이야 당연히 알지만 아는 노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백 변호사님이 워낙에 음악이라든지 노래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백 변호사님 진행하신 라디오의 그 선곡 자체가 굉장히 예술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긴장을 하면서 그렇지만 여기서는 센스가 좀 돋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저는 노래나 이렇게 잘 부르고 센스는 신 변호사님 담당으로. 네. 알겠습니다. 완벽한 조합이고요. 그래서 첫 곡 먼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의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네. 아파트. 네, 윤수일 씨의 아파트. 네. 자꾸 으쌰가 자꾸 중간에 응원가 같아가지고. 네. 예전에 뭐 한 10명 이상 모이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으쌰예요. 무조건 이거 하고. 네. 그렇죠. 아파트를 굳이 고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노래 저도 기억이 너무 나가지고 지금 저 따라 부르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정말. 뭐 부동산 이슈 때문에 이 노래를 굳이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선곡을 하셨는데 진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는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다들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나 화날 준비돼 있어. 다들 이제 그런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네. 방금 들으신 곡 아마 좀 예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걸 테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뭐 요즘은 야구장 가기 힘든데 이제 그런 곳을 응원가로 다 나와서 지금도 옛날 노래인지 모르고 그냥 다 젊은 친구들. 요즘 노래인지 알고. 제가 으쌰라 다 안다니까요, 그냥.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는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집은 천진 것 같은데 내 집만 없네. 어떻게 된 걸까? 개탄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요즘 부동산 문제 핵심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변에 이제 들리는 얘기들 있잖아요. 내 친구나 무슨 얘기를 주로 들으시나요? 일단 뭐 최근에 제일 문제는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일단 내가 집을 살려고 대기 중이었는데 이미 끝났다. 그리고 살려고 보니까 그나마 매물도 없다. 네네. 그래서 전세를 가려고 그랬더니 전세집도 없네. 네. 이제 지금 사실 이 주택 문제 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이들 분노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분석이야 다 여러 가지를 하시죠. 근데 사실 지금 뭐 굳이 꼽자면 전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때문에 뭐 임대차 3법이 악법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네. 이런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법을 만들면 보통은 이 법을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시행을 하면 그때부터 보통 적용을 하는데 이제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2+2년 그래서 4년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기존의 임차인에게도 적용을 딱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하면 그 뒤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면 좋은데 유예 기간을 약간 줘야 되는데 지금부터입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2년 전에 이제 올해 매물로 나와야 될 게 2년 동안 더 못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또 실거 조건 생기니까 또 집주인들 그냥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도 좀 이렇게 부족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결국은 공급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신 변호사님은 주변에서 어떤 네. 얘기 제일 많이 저는 들으세요? 주변보다도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 제가 약간 부동산 이쪽 관심이 잘 없는데 저는 그냥 사는 집이 좀 일하는 데랑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뭐 상암동도 올 일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상암동이랑 아주 가까운 데 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제가 암사동에 살았거든요. 너무 멀은 거예요. 상암동까지 멀죠. 너무 멀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멀어서 어느 정도 조금만 이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집을 팔았는데 팔자마자 한 달 만에 2억이 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 실합니까? 실합니다. 본인 얘기? 그런데 그리고 빨개지셨어 지금 말하다가. 이거 남편 잘 모르는 일인데 들어갈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물론 그렇죠. 이제 저희는 매매를 했지만 들어갈 집을 구하기 너무 어려운데 구사일생으로 구하긴 구했습니다. 아, 구사일생. 네, 구하긴 구했는데 거기는 뭐 오르진 않은 집이더라고요. 그런데 신유진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지금 백 변호사가 얘기를 하셔서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임대차 3법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새로 들어갈 집을 구했는데 그 집에 이제 세입자가 계셨어요. 근데 세입자가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저희가 인수할 수가 없고 그 전 소유자분과 합의 해지했다는 거를 계약서에 명시를 한 다음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이제 중개사분들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신소유자와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건데 그 전 소유자와 합의 해지 언제까지 합의 해지를 한다라는 거를 저는 인수를 받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렇죠. 모르고 들어갔다가 아니 너는 그냥 집 사서 못 들어가는 수가 있죠. 못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점이 어떻게 보면은 집을 살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개를 하시는 중개하시는 분들께도 좀 더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집을 샀다가 정말 갑자기 못 들어가는 수가 생기고. 그 얘기 참 잘해주셨어요. 네, 전세권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4년 동안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취지만 놓고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 취지가 좋다고 모든 게 다 오케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혼란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제 법을 만든 이후에 이제 시행일자 같은 것도 시행을 어디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게 사상 그러니까 처음 있는 거잖아요. 네네. 갑자기 2년 더 하는 거니까 이게 2년 얼마 안 되는 데라고 생각하시지만 1년에서 1+1 될 때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2+1이 2+2잖아요. 그럼 또 소유자는 4년을 보통 그러면 이제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각각의 불만이 있겠죠. 네, 양쪽 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시행할 때 조금만 그런 부분들을 더 주의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와주신 김에 어차피 두 분이 이제 법률가니까 변호사님이니까 지금 이사할 때 뭐 확인서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지금 당장 이사갈 분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확인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쉽게 알려주시면. 집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만약에 이제 사신다. 세입자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사실은 뭐 그 세입자분도 그렇게 뭐 다시 뭐 계약갱신 청구 이런 것까지 행사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묵시적 갱신이 되던가 이런 건데 이제는 아예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은 그 집을 매수하신 분도 집에 못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가시는지 언제 나가실 건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 확인된 의사, 그러니까 전 소유자와 그 합의 해지라고 하잖아요. 그 합의 해지된 계약을 인수한다라는 거를 좀 명시 표시를 해두어야. 그건 이제 문서로 반드시 작성을 계약서 해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넣으면 됩니다. 특약사항. 네. 그런 부분은 중개사분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조금 안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래서 이제 다른데 잠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바로 이사도 못 가시고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 윤수일 아파트 음악을 딱 들었는데 아파트 하면 떠오르는 두 분이 계세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듯 아닌 듯 김현미 장관이 떠오르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떠오릅니다. 왜인지. 사실 윤희숙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의도에 지금 국회의사당 있죠. 국회 일부를 지금 세종시로 옮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일부 옮기지 말고 다 옮기자. 다 옮기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자. 공원하고. 그러니까 이 윤희숙 의원의 얘기는 아니 맨날 공급을 늘려야지 공급 전혀 늘리지도 않고 뭐 맨날 임대주택만 줘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여의도 그 자리도 좋으니까 거기다 그렇게 공급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자. 이러면서 이제 좀 이제 화제가 좀 됐죠. 그렇죠. 10만 평 땅 부지를 활용해서. 근데 여의도 또 일각에서는 여의도 땅 그렇게 비싼데 그거 살 수 있는 사람 그 한정돼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 일단 공급을 늘리자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근데 사실 김현미 장관이 더 논란이 많이 됐죠. 빵 장관이 되셔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실 빵이라면 아파트가
밤새서라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공급이 줄었던 이유가 전 정부의 인허가를 덜해줘서 그런 거다. 이런 주장을 해서 또 남 핑계 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으면서 이 두 분이 요즘에 아파트로 가장 핫한 두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제 윤희숙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이게 현실적인가 대부분 불가능한 얘기야라고 대부분 하시지만 어찌 됐든 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뭐 좋은 일일 테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저는 근데 일단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의도에다가 공원과 아파트를 함께 짓자라고 하면 되게 고급 아파트가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급 아파트에 대한 물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일단은 지금 뭐 어떻게든 연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고 싶다라는 이제 청년 세대들이 꿈이 많이 좌절돼서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 수요를 이제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또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이 돼서 갑자기 독립하게 된 친구들이 좀 있어요. 집 주변에. 그래서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건데 로또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다가 독신주의로 사는 거 아니냐.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신혼부부들한테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회가 되게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차 더 늘려서 이 정말 공급이 필요한 데에 그 수요가 필요한데 공급을 해줘야지 고급 아파트로만 공급하는 거는 원래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윤희숙 의원은 뭐 여러 가지 취지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라는 좋은 곳이 있으니까 국회에 이제 빨리 보내고 거기 짓자라는 그 취지 공감. 그런데 그럴 거면은 또 다른 강남이 생기는 거 아니야? 또 고급 뭐 비싼 거 우리는 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럴 거면 아예 100% 임대주택으로 짓자. 이렇게 또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임대주택도 분명히 늘려야 되지만 사람의 욕망이라는 걸 분명히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욕망을 무시하고 이상적인 제도만 만들면 그 욕망 때문에 그 제도가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저기다 좋은 아파트를 지으면 저거는 부자들만 사는 곳이니까 안 돼가 아니라 그런 곳도 짓고 아닌 곳도 짓고 믹스를 좀 해야 된다. 믹스를 잘하면 되지 이거는 안 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도를 만들 때 법과 제도를 만들 때 꼭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사람의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없죠. 욕망, 좋은 차를 사고 싶은 욕망, 그 욕망 있는 걸 그걸 무조건 차단하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조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거를 같이 지어야 또 거기가 무슨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서로 조화롭게. 근데 조화가 진짜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뭐 5천만 인구가 있으면 5천만의 욕망이 또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마다. 강디호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아파트 노래 들으니까 저는 왜 야구장만 생각나죠. 그렇죠. 야구장. 제가 그랬잖아요. 원래 야구장 가면 이 노래 으쌰라 무조건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부르고 있는 이 노래죠. 하늘정원님 임대주택을 더 대폭으로 늘리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종욱님이죠. 영어로 쓰셨는데 프로그램명을 명랑시사가 아닌 면도칼 시사로 했어요. 이렇게 면도칼 제 목소리가 좀 그런가요? 그러면 오신 김에 또 법률 자문을 구할 질문이 있어요. 법적으로 국회의사당 부지는 누구 거예요? 그건 국가 거죠. 국가 거죠.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가격이 있고 뭐 이렇겠네요. 또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걸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가 거를 민간이 그거를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자 이게 이제 윤희숙 의원의 생각인 거죠. 굳이 말하면 왜냐하면 이곳에 윤희숙 의원의 생각은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소리 아니니까. 이게 나라 땅이니까 거기다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윤희숙 의원의 얘기는 이거를 민간에게 주고 민간이 다시 올리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런 취지로. 이게 뭐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국회 이전 이후의 부지는 서울 시민의 것이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도 서울 시민의 몫이다. 어쨌든 이건 서울 거야.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뭐 약간 정치적인 수사죠. 그냥 서울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서울 시민의 의지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해야죠. 그렇죠. 5713번님 윤희숙 의원은 가덕도 공항에는 고추와 멸치를 말릴 거라고 하고 국회의사당에는 아파트 짓는다고 하고 하는 말마다 엉뚱하고 단순하네요. 이렇게 또 비판하는 글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거 참 층간소음. 저도 사실 좀 괴로운 문제인데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인분 테러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지금
밑에 층에서 네. 위에 층에다가 항의할 표시로 네. 인분을 뭐 손잡이에다 묻혔다라고 해서 이게 사건이 굉장히 크게 됐는데 근데 위에 그분은 밑에 층에서는 그러진 않았다. 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절대 그 우리는 소음에 얼마나 우리가 예민하게 더 하는데 신경 쓰고 있는데라면서 그 층간 소음 자체를 무시해 버리는 게 너무 화가 났다. 그렇지만 절대 인분 테러를 하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DNA 검사까지 요청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근데 아래층은 그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위층은 그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인분 테러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DNA 그 요청을 받고 수용하고 네. 밑에 층은 아직 아니다. 거기까지만 네. 보도를 본 것 네. 같아요. 어쨌든 이게 서로 괴로워요. 이 층간 소음으로 고통당하는 그렇죠. 사람도 그렇고 네. 또 항의하는 사람, 항의 받는 사람 뭐 다들 괴로운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 층간 소음 문제는 끝나지 않는 것 같고. 이게요, 네, 참 오래된 문제잖아요. 층간 소음 관련해서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말은 참 많은데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단적으로 해결 안 된다. 예전에 어떤 판사분이 이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시끄러운 윗집 그 차 그 손잡이를 송괴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판사도 해결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사실 맞아요. 층간 소음이라는 게 법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소음이 있으면 그거를 배제해달라고 이제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층간 소음 이웃사회 센터라는 데 연락을 해서 소음도 재보고 조정도 해주고 하는데 당사자가 의사가 없으면은 해결이 어려워요. 그거 가지고 소송하겠어요? 그 층간 소음 해가지고 만약에 이겼다고 치죠. 네. 그거 얼마나 받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금전적인 못 받아요. 보상이 네. 대구에서 그런 사건이 있어서 1심 사건이 있기를 제가 찾아봤는데 정말 백 변호사님 말씀이 딱 맞는 게 그 위자료 자체는 1인당 그 가족 원수당 100만 원씩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근데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변호사 비용이 어느 정도 과도하게 소음이 있는지 이걸 다 일일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입증이 돼서 이제 내가 그거로 인해서 얼마 동안 기간 동안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노이로제 때문에 내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치료비까지. 근데 그 치료비는 상당히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100만 원. 그런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입증하려고 노력했던 거. 그걸로 과연 손해배상이 이미 진짜 온몸이 피폐해진 그렇죠. 상황에서 손해배상이 안 몇백만 되죠. 받는다고. 그러니까 네. 사실 그렇게 법원으로 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확실히 아니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층간 소음도 그렇고 요즘에 층간 흡연 문제도 그렇고. 그건 진짜 그것도 층간 흡연 문제 심각해요. 더해요. 그거는 네. 이제 뭐 입증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어떤 분들 이러더라고요. 아니 금연 아파트에 우리가 사는데 네네. 요즘 아파트에 금연 아파트가 그렇죠. 붙어 있잖아요. 네네. 금연 아파트에서 왜 담배를 피냐 이러시는데 금연 아파트는요 그 엘리베이터하고 저기 그 공공장소 이런 네. 지하철 이런 데서 못 피게 돼 있는 거고 네. 집에서 피는 걸 막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거를 그렇군요. 네.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층간소음 문제, 이런 층간 흡연 문제. 이거는 결국 이웃 간에 조금씩 더 이해를 해주는 것밖에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따가 제 개인적인 해결책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따가요. 지금 말씀해 지금 주시면 할까요? 안 됩니까? 네. 지금 하면 끝날까 봐. 네. 일단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은 층간소음의 원흉, 우리가 맨날 웃으면서 얘기하는 원흉이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많이 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뛰는 건 사실 제어하기도 좀 힘들고.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윗집에서는 아니 그거 애들이 뛰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해주나. 네. 그리고 밑에 층에 화를 내요. 네. 밑에 층 아니 그럼 좀 조심이라도 시키지. 네. 이러면 싸우는 감정 거거든요. 싸움이에요. 그래서 네. 원래는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 이제 부모들한테 제가 보통 그렇게 권유를 해요. 맨날 1층에서만 살 건 아니니까 내 밑에 층에 누군가 있다 생각을 하면 이사 오는 날 과일 바구니를 하나 들고 내려가라. 그래서 우리 그렇게. 아이들이 사실 조금 많이 뛰어요. 근데 제가 최대한 조심시킬 텐데 네.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밑에 층에 잘 못 올라옵니다. 맞아. 저는 게 그런 좀 방식이 있어요. 제일 좋은 방식이에요. 얼굴 한번 과일 바구니 보면은 밑에 층에 못 올라오게. 과일 바구니. 못 올라가게 가을바구니로 마금한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벌써요? 네. 저희 8시까지 쭉 가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욕심 많아요? 아쉽네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분량을 최대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래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쁜 일상에서 쉼표 같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내일의 세상 시간입니다. 아마 이분 목소리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정치경제학자시죠. 홍기빈 선생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시간인데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를 갖고 오실지 예. 오늘 함께 생각해볼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사람들이 제일 지금 애타게 기다리는 백신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백신 얘기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백신 이게 사실 저도 보도를 보면 좀 설명이 어렵기도 하고 예. 과연 이제 믿을만한 것인가 여러 가지 참 복잡한데 오늘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 개발 소식에 이어서 이제 대량으로 접종 가능할 수 있어 시기가 임박했어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네. 우리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뭐 이런 거 개발되면은 막 세상이 환해지고 한 번에 그냥 네, 지구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과연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언제 올 건지 언제 올까요? 예, 일단 지금 있는 일정부터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급박한 소식인데요. 이틀 전이죠. 영국에서 12월 2일에 파이자하고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백신의 사용을 긴급 승인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언제라도 바로 접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그다음에 미국은요. 모더나라고 하는 또 다른 회사가 있어요. 네. 지금 FDA 그러니까 미국 식약청 승인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면은 접종을 12월 21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이죠. 이때부터 달이네요. 시작할 것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속도 차이가 일단 영국은 승인을 했고 미국은 곧 예정이 뭐 이번 달이긴 합니다만 이 차이는 뭘까요? 어떤 검토 절차 시스템 문제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두 약의 차이를 좀 설명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백신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스펙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 두 백신의 스펙이라는 말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스펙, 네. 예, 우선 지금 보통 이 백신이 개발될 때 1상, 2상, 3상을 지나는데요. 3상을 지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한 100개 정도가 있는데 3상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건 지금 2개뿐입니다. 하나는 모더나의 백신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한 파이저하고 바이오엔테크 백신인데요. 우선 모더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상까지 마친 상태고 제일 앞서가 있는데요.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공개한 데이터로는요. 196개 케이스에서 성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11개 케이스에서 발병이 되긴 했으나 큰 증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었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이쪽으로 많이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참고로 미국이나 저쪽이나 다 지금 여러 나라 백신을 사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쪽을 많이 좀 기울어져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좀 더 믿을만하다. 예, 참고로 모더나는 보스턴에 뿌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파이저하고 바이오엔테크 먼저 발표를 했죠. 이 회사의 경우에는요. 아직 이 문제 하나가 데이터를 갖다가 아직 풍부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신뢰성의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여기가 또 뭐랑 엮여 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떨어졌습니다만은 대선 전에 막 그냥 으쌰으쌰 했잖아요. 막 그냥 으쌰으쌰. 그때 이제 압력을 많이 받은 제약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164개의 사례 결과를 갖다가 공표를 했고요. 대단히 성공적이라는 결과를 지금 아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좀 비슷비슷해 보입니다만은 제일 많이 차이를 보이는 거는 이제 운송 과정에서 차이인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이 파이저 쪽 백신은요 영하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돼요. 영하 70도가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상상이 안 갑니다. 영하 그렇죠. 70도. 아마 시베리아 술록들이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더나의 경우에는 영하 20도. 뭐 이 정도면 저희 집 냉장고에서도 대충 소화가 가능합니다. 왠지 후자가 조금 더 쉬워 보여요. 그렇죠. 뭐 하여튼 운송 과정에서 봤을 때.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장거리 지역을 커버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모더나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아마 미국이 이쪽으로 좀 기운 게 아닌가 싶다라는 추측도 나오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영국뿐만 아니고 일본하고 유럽 등도요. 지금 아주 다량의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경쟁에 나서가지고 막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거래가 진행 중이고 파이저 쪽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2021년 연말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 13억 회분을 대량 생산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으니까
지금 드디어 이제 그 바이러스에 대한 인류의 응전이 네. 본격화된 거고. 응전, 네. 응전이죠. 네, 네. 그다음에 영국하고 이제 미국부터 너희들 그 뜨거운 맛 좀 봐라고 이제 주사를 놓기 시작하는 일이 이제 네. 임박한 거죠. 약간 국가 간의 자존심 뭐 싸움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올해 초만 해도 전문가 분들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 네. 뭐 백신 뭐 개발까지 몇 년 걸리고 네. 상용화되려면 더 몇 년 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릴 거야 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짠 하고 올해 안에 뭔가가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상용에는 뭐 한 10년 가까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이거 어렵습니다. mRNA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했다 이런 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이게 예. 좀 낯선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도 사실 그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게 언제 나오겠냐. 그래서 네. 좀 이제 맥이 빠졌는데 네, 네. 이게 잘 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생명공학의 개갑니다. 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인데요. 네. 옛날 백신 그러니까 옛날 뭐 별말이 다 있었어요. vakcin이란 말도 있었고 별말이 다 있었는데 네. 기본 원리는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이렇게 그 두드려 패가지고 약하게 만들어서 그 약하게 된 놈을 몸에 집어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몸을 갖다가 이렇게 그 훈련시키는 그 전투 연습시키는 이런 메커니즘이었는데 네. 지금 요번에 mRNA라고 하는 이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아마 그 다들 아실 텐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생겼는지 다 그 왜 그림 보셨잖아요. 그림 너무 많이 봤어요. 삐쭉삐쭉 네. 무섭잖아요. 좀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그 삐쭉하게 튀어나온 데를 이제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그 스파이크 부분을 형성하는 단백질 그 이 구성 화학적 구성이 있어요. 네. 요 부분을 형성하는 그 RNA를 갖다가 그 독해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합니다. 요 그 스파이크 부분의 RNA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갖다가 이 주사를 놓으면은 네. 온몸의 몸의 세포가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그 비슷한 스파이크 단백질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몸의 네. 세포가. 네. 만들어 보면은 아유 이것은 내 몸이 아니요라고 하는 게 분명히 느껴지잖아요. 네, 네. 그 다음부터는 요 비슷한 그 스파이크 삐죽삐죽한 게 오면은 저리 가 하고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요. 몸에서 이제 반응을 그렇죠. 응전을 하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요새 말로 왜 그 좀 험한 말로 왜 생간다는 말 있죠. 네네네. 온몸의 세포가 그 RNA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가 다가오면은 저리가 하고 생까버리는 거예요. 거부 반응인가요, 일종의? 그러니까는 좀 거칠게 비유를 들자면은 네. 참고로 저는 전문가가 아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온몸의 세포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세포에다가 다 마스크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단. 예. 네. 그러니까 요 방식은 옛날 방식하고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약화시켜 가지고 몸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네네. 일부 부분만 가지고 몸에다 학습을 시키는 거니까 그러네요. 여기 그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네. 하나는 그 몸에 요 옛날식은 요게 그 세포 핵까지 들어와 가지고 네. 이런 바이러스가 있다 그래 가지고 세포 핵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막 그 골치 아프게 저게 진행이 됐는데 요건 RNA이기 때문에 네. 세포 핵 안에 있는 DNA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몸 겉에서 그냥 해결된다라고 하는 네. 그래서 몸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또 이게 아주 초유의 방법이래 가지고 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은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네네. 요번에 코로나 터진 다음에 이런 걱정 많았잖아요. 요게 왜 사스 바이러스의 일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메르스라든가 그 전에 사스라든가 요게 줄줄이 앞으로 뭐 코로나 21, 23 네, 변형돼 가지고 그렇죠. 나타난다고. 앞으로 계속 나올 네. 위험이 있다라는 그 무시무시한 얘기 많았는데 네, 요 만약에 요 방법이 성공한다면은 이렇게 그 생명공학의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서 능히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게 성공하기만 한다면 굉장한 개가다 이런 그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으로 그냥 했으면 정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었는데 아예 네. 방식을 달리하는 그 그렇습니다. RNA 초유의 방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 빨리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예.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빨리 만들 수 있었다. 빨리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병도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하다. 만약에 심지어 성공한다면. 암도 건드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와요. 정말요? 이 방법으로. 대단한데요. 네. 그런데 일단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일단 잠시 기쁜데 예. 이게 또 우리 또 100%라는 게 없잖아요. 네. 넘어야 될 문제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어떤 게 좀 걱정되시나요?
제가요 요 코너 몇 달 전인데 그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걱정해야 될 거 세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그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항체 형성률이 걱정이다. 이게 많아야 75%고 뭐 사람들이 50%만 넘으면 좋다. 사실 이런 상태였어요. 한 2달 전까지. 이런 맞아봐야 절반이나 4명 중에 1명은 소용이 없는 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맞아봐야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 거냐. 근데 몇 달 전까지는 이게 한 3개월, 4개월까지밖에 지속이 안 될 것이다. 그럼 1년에 한 3, 4번은 계속 맞아야 된다는 그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벽은 죽어도 안 맞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무서울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세 가지를 겹쳐보면요. 이 병이 끝났다고 선언하려면은 인구의 한 70%, 60%는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그 병에 이렇게 면역이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요소를 합치면 굉장히 멀잖아요. 그게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문제입니다만.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항체 형성률. 예, 항체 형성률 문제죠. 여기서는 아주 그 낭보가 있습니다. 낭보요? 기쁜 소식인데. 그러니까 종래의 방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한 7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꽝. 그래도 자기는 만족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미국의 파우치 박사. 네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이 mRNA라는 방식에 대해서 별로 그 신뢰를 안 가지고 계셨는데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셨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최근 데이터가 발표된 걸 보니까 지금 그 모더나 여기는 94.1%가 형성된다. 그다음에 파이저 바이오엔테크는 94%에서 5%까지 된다. 뭐 비슷하네요. 양쪽 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되는 거죠. 이를 보고서 이제 그 파우치 박사도 굉장히 좀 그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낭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그 항체 지속 기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1년에 한 번 맞느냐 아니면 5번 맞느냐 이건 굉장히 또 큰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이게 얼마 전까지는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 걸렸던 사람이 4개월 지난 다음에 다른 변종의 코로나에 또 걸렸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거 항체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건 모릅니다. 모릅니다입니까? 모릅니다. 결론이? 결론이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 mRNA라는 방식이 지금 한 번도 실용된 적이 없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의 그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조금 뭐 지금 아마 신문 보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B세포, T세포 뭐 교차 면역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 일단 껐어요. 제가 그걸 아주 쉽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이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짓말이면은 신고해 주시고 112에 꼭 전화해 주세요. 문자로 항의. 문자로 항의해 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 군대를 나누자면은요. 항체는 이 특공대 앞에 그 나와 있는 그 이제 해병대나 특공대에 해당하고요. 정규군이 그 면역 체계의 정규군은 B세포가 있고 T세포가 있어요. 앞에서 나가는 게 B세포고 뒤에서 싸우는 게 T세포인데요. 앞에서 항체가 바이러스하고 싸운 다음에 이 B세포는 거기서 특공대가 싸우는 거에 교훈을 얻어가지고 이런 놈들은 간첩이고 공비고 그다음에 이제 적군이다라는 걸 해가지고 철저하게 싸우는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도 몸 안으로 침투하는 게 있으면은 T세포가 후방 부대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런데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B세포, T세포가 굉장히 안정돼 있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그래서 설령 이 새로운 방식이긴 하지만 B세포, T세포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지속 기간이 상당히 길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얘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파이저 그쪽의 발표에 의하면은 2번 정도 접종을 하면 한 1년 정도 간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미지수이긴 하지만은 조금 희망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애초에 당초의 어떤 예상과 전망보다는 조금씩은 나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4개월보다는 6개월이 낫고 뭐 이런 거니까. 마지막으로요. 지난 9월에요. 미국 퓨 리서치 센터 여기서 조사 뭐 다양한 것들 많이 하는데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나는 백신을 절대로 맞지 않겠어라고 답변했다고 해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긴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백신이든 어떤 백신 아니고 마스크였군요. 여러 가지 좀 불신 조장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특히 미국 사람들 보면은 회의론이 많은 것 같고 이 백신에 대한 불신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요. 네. 지금 원래는 이 백신 그 개발 기간이 한 10년이 걸려요. 네. 우리가 지금 1년으로 축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3상을 거쳤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진행을 해야 백신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데 네네. 지금 급박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네. 저는 두 손을 모아서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네. 혹시라도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생기거나 아니면 아주 흉측한 부작용이 생기거나 네. 최악의 경우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길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나쁜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질 수가 있죠. 그렇죠. 아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백신에 대한 불신은 지금 사방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백신을 너무 성급하게 접종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이 나오면서 그럴 수 있죠. 불신과 불만이 커질 수가 있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요 세 번째 부분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세계 제약회사들이요 수출을 하면서 조건을 지금 걸고 있어요. 부작용은 자기들도 책임질 수 없으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법적인 고소에 대해서는 네네. 무조건 면책을 달라. 우리나라 정부에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백신 얘기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오늘 첫 시간 꾸며 주셨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네. 시간이 좀 짧습니다. 좀 짧죠? 네, 저희들 어떻게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경제학자 홍기빈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소고기 육수님, 갑자기 배고파지네요. 네, 코로나 이겨냅시다 이렇게 시크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네, 명랑시사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명랑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